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의 심경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고전문헌과 역사문화라는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용비어천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의 목표라고 할까요? 이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용비어천가의 성립 배경과 구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용비어천가의 주제사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용비어천가의 문헌학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특히 문헌학적 특성은 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고전이 조선시대에 나온 어떠한 문헌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가공이 되어 있는 그러한 문헌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비어천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용비어천가는 바로 조선의 태종이 그 선조들과 함께 조선을 어떻게 건국하고 어떻게 발전시켰는가 하는 사실을 노래한 악장입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6사람들을 차례로 노래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악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 조금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악장이라고 하면 보통 궁중에 있는 여러 왕들이나 또는 왕과 관련된 사실들을 노래함으로써 축하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신화로서 앞으로 교훈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노래에다가 올린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 그러한 장르를 말합니다. 모두 용비어천가는 12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립 때부터 125장이었느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세종실록의 기록이라든가 또 후대에 남은 문헌 기록을 볼 때 125장이 가장 완전한 형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각 장은 시가와 주해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주해라고 하는 것에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해라고 하는 것 바로 주석인데요. 보통의 노래 같으면 노래말로 끝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주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붙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가는 특이하게도 국문가사 즉 한글 훈민정음으로 쓰여져 있는 노래 부분과 한문 즉 한시로 작성되어 있는 노래 부분이 병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훈민정음과 한문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병렬시킴으로써 두 문자 체계가 상생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문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비어천가의 한시와 국문가사 주해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한시 제작에 대해서 후대 기록에 의하면 놀랍게도 안평대군이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때 이 한시 부분을 용비시라고 줄여서 말한 듯 합니다만은 성삼문과 임원준을 데리고 참여하였다는 기록이 후대의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국문가사는 누가 제작했는가 하는 것이 문헌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실록이라든가 다른 문헌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안평대군 자신 그리고 수양대군 이와 같은 대군들이 주도하면서 이 훈민정음을 이 용비어천가에서 한번 실험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해 부분이 중요한데요. 여기에는 최항이라든가 박팽년, 강희안, 신숙주, 이혈로, 성삼문, 이계, 신용선 이런 집현전 관원들이 대거 참여해서 주해를 첨부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아까 나온 성삼문도 있고요. 신숙주라고 하는 훈민정음 창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혈로라고 하는 안평대군의 바로 정치적인 파트너이기도 했던 사람도 여기에 참여했습니다. 용비어천가의 이 제작자는 한시의 경우에만 후대에 알려져 있고 국문가사의 제작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용비어천가의 제목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요? 자, 이건 어디서 나온 것이냐 하면은 주역, 여러분 그 한문 고전 중에 사서 삼경 혹은 오경이라고 할 때 제일 앞에 들어가는 주역이라는 책을 아시죠?
주역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것이 건괴라는 괴인데요. 여기에 시승육룡이 어천이란 말이 있습니다. 6마리의 용을 타고서 그리고 하늘을 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건괴는 중천권이라고 해서 위에의 괴도 하늘의 상을 갖고 있고 아래도 하늘의 상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서부터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칩복해 있던 용이 맨 나중에 하늘에 올라서 극성하게 되기까지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6마리의 용에 비유되듯이 태조와 태종의 선조들 4분들과 태조, 태종 자신을 합쳐서 6사람이 바로 이 육룡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용비어천가의 용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 용비어천가의 제목에 담긴 뜻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목조, 익조, 도조, 환조라고 하는 태조의 4분 조상이 되겠습니다. 이 4분 조상과 태조, 태종에 이르기까지 6사람이 바로 주역 건괴에 나오는 6마리의 용의 처지에 맞추어서 차례로 그 덕을 실행해서 하늘의 도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용비어천가의 제목에 담긴 뜻입니다. 바로 어천이란 말은 하늘을 날아다닌다 라든가 하늘을 다스린다는 뜻으로서 하늘의 도를 행한다는 것을 비유합니다. 이때 하늘의 도라는 것은 바로 천명사선과 관련이 있겠죠. 자, 바로 이 용비어천가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많은 무대가 이 함흥입니다. 함흥은 원래는 이 태조 이성계 이분은 전주이 씨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전주가 고향이었습니다만 조상 때부터 함흥 근처로 옮겨 살았습니다. 이 함흥에는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본궁이라고 해서 조선 후기에는 태조의 생가를 바로 본궁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함흥도는 지금 현재 그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함흥을 바로 한나라 고조 유방이라는 분이 그 태어난 고향이 그 풍패지향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에 비추어서 바로 풍패라고도 부르고 이 지도의 오른쪽에 보게 되면 태조의 모친의 능이 표시되어 있고 또 증조부 아까 말씀드린 도조의 그 내외의 그 능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지도에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본궁이라고 표시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요. 이 본궁 아래에는 태조가 살던 운주사 지명이 그대로 나와 있고요. 또 요 밑에는 바로 격구정이 있습니다. 이 용비어천가에 보게 되면 태조의 특별한 그런 무예, 기예로서 이 격구를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만 일부러 이 격구정을 복원해 두었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자, 이 악장으로서 용비어천가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만은 악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조묘의 악가를 모방했다. 이건 조묘라는 말은 조종과 종묘를 합한 말입니다만 결국은 궁중과 그리고 종묘 제사에 사용하는 악가를 모방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형식을 결정짓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단순하게 시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현의 음악에 입힌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이라는 것은 관악기를 말하고 현은 현악기를 말합니다만은 이러한 오늘날 말은 오케스트라와 같은 그런 것에 음악을 입힌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용비어천가의 형식과 내용은 음악하고도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악곡과의 관련 속에서 똑같은 형태의 짧은 단형 가사를 연속 배열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5장이라고 했습니다만 125장을 이런 짧은 노래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노래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역사적 사실을 서술한다. 말하자면 서사적인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찬양한다. 노래 형식으로 서술한다는 것이 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찬양 속에는 바로 송축한다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겠죠. 말하자면 찬송하고 축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규계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규계지사라는 것은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됐을 때는 그것을 비판하고 그리고 바로잡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규계지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 국문가사와 한시는 어떤 것을 찬양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 조선이 창업되었다는 아주 천명을 받고 민심의 그런 배경 속에서 창업이 되었다는 것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지켜나가느냐, 수성하느냐 하는 사실을 제시하고 또 이것을 규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규관의 뜻을 지닌 훈어를 전달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통 단순한 서사시거나 서정시거나 한 것이 아니라 교술적 서사시라고 국문학자들은 대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술이라는 것은 바로 훈계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용비어천가의 간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용비어천가의 간행에 대해서 많은 사실이 밝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미지의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용비어천가 제1장 유명하죠. 해동 육령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송이 동부하시니. 일마다 천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창업과 수송의 일 이런 것들이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적이 옛 성인들과 똑같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장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세 곧 띄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로 발아래 가나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꽃도 잘 피고 그리고 열매도 많다는 뜻입니다. 샘이 깊은 물은 이 가물에도 이게 그치지 않고서 큰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이런 뜻이죠. 바로 이 두 번째 노래는 우리의 그 1만 원권 신집회에도 실려 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이 고려대학교 만성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16세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용비어천가의 맨 앞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에 보면은 용비어천가라는 제목이 쓰여져 있죠. 이것을 권수제라고 합니다만은 맨 권 앞에 써 있는 제목을 권수제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은 책의 제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바로 첫 번째 노래인 해동 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송이 동부하시니라고 하는 노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바로 한시로 네 글자 네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기에서 이 한시로 이것을 번역한 이러한 것들이 병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두 번째 장도 불이 깊은 남간 바람이 아님일세라고 하는 말, 샘이 깊은 가말에 아님이 그칠세라고 하는 이 두 노래가 있은 다음에 역시 두 노래로 한시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붙여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잔글씨로 작은 글씨로 두 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주해 부분인데 이게 바로 한문의 주해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서 발전적으로 사용한 것을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 것에 대해서 이 용비어천가 간행된 것에 대해서 이 기록을 보게 되면 대개 1442년 세종 24년 3월부터 편찬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첫 번째로 원고가 완성된 것이 1445년 4월에 권제와 정인지 안지 이런 분들이 원고를 왕에게 바쳤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고 훈민정음이 아직 반포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국문가사가 어떻게 실렸을까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1447년에 10권 5책으로 이루어져서 같은 해 10월에 출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되었을 주요한 공간이 경복궁에 가면 사정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경복궁에 가시면 어디를 좋아하시고 먼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먼저 이 사정전에 들릅니다. 이 사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종이 초기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초기부터 자치통감 훈의본을 만든다든가 하면서 학문을 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이 간행 시기에 대해서는 역시 1447년에 초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것은 실록의 기록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만 초간본이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완전한 형태로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16세기에 추정되는 초간본을 후세한
뒤에 찍어낸 그런 판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광해군 때 놀랍게도 1차 중간본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효종 때 또 한 번 2차 중간본이 나왔고 영조 때 나와서 3차 중간본이 나올 정도로 용비용가차를 매우 귀하게 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 이외에도 사실은 상당히 그 축약된 형태의 용비어천가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작품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용비어천가의 원래 성책, 원래의 그 책이 이루어져 있는 모습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총서가 제1장입니다. 아까 같이 보셨습니다만은 고성이 동부하시니 했던 그 구절이 들어있는 이것이 바로 총서에 해당이 되고 제2장은 왕업 정루지 시몬입니다. 샘이 깊은 물은 하는 그러한 비유어를 사용한 것은 바로 국가의 한 그 왕업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적, 정루란 말은 오늘 누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루되어 것이 굉장히 깊고 멀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2장에서 아주 아름답게 노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3장부터 제109장까지는 6분의 그 활동을 이 교술적 서사시의 형태로 노래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제110장부터 125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계지의를 담고 있습니다. 즉 국왕이 현재의 국왕이 되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특히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용비어천가는 이 여밀락이라고 하는 악곡을 통해서 악곡에 같이 연주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여밀락으로 연주되는 부분은 1장에서부터 7장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123장부터 125장까지로 이렇게 연주가 되었습니다. 또 취풍형이라는 곡으로도 연주되었는데요. 취풍형이라는 곡을 보면 이것은 또 제1장에서부터 제8장까지만 연주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5장만 취풍형으로 연주되었어요. 이 악곡에 따라서 용비어천가를 전체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연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치화평이라는 곡으로도 연주됐는데요. 이 치화평은 제1장에서부터 제16장까지를 연주하고 또 125장을 연주했습니다. 모두 다 공통되는 것은 사실은 1장은 반드시 연주했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또 125장을 반드시 연주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가장 심오한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국내 만성문고인데요. 고려대학에 있는 만성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광해군 때 나온 1612년에 간행된 용비어천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맨 마지막 125장 부분이에요. 이 끝부분에 보면 이것이 용비어천가 제10종 해가지고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 붙어 있는 이런 제목을 권말제라고 합니다. 권말제하고 권수제가 일치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간혹 문헌에 따라서는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우제 125장 해가지고 125장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천세우회 미리 정하시한 한수북의 누인개국 가샤 이랬는데요. 여기 바로 누인개국이라는 것이 전체 125장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누인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인을 포겠다라는 말은 중첩시켜서 정루해서 아까 누적시켰다라는 말이니까요. 어떤 하나의 왕이 그냥 돌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앞 시대부터의 아주 인정을 베푼 것이 누적되어서 이 나라가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문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누인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임금아 알아서쇼 낙수의 산행가이셔 하나별 믿으니까 라는 것은 이 중국의 고사를 빌어가지고 할아버지 때부터의 이런 누인개국의 공정만 믿고 자기가 사냥가 가지고서 국정을 게을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말하자면 여러 신민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그렇게 된다면 수성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바로 이 점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125장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만 천세우의 미리 정하시한 한수북에 이게 서울의 위치를 얘기하고 있죠. 누인개국하샤
여러 대에 걸쳐서 인정을 베푼 이런 것이 누적되어서 나라를 열어서 복년이 가접스시니라 했습니다. 복년이라는 것은 점친 해라는 뜻인데요. 한 나라가 얼마만큼 지속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점친 그 해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신이 이르다셔도 아무리 훌륭한 성스럽고 신령스러운 국왕이 있는다고 해도 경천금민이란 말을 여기 썼습니다. 제가 아까 이것은 일부러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제1주제, 누인개국이라는 것이 제1주제라면 제2주제는 바로 요 경천근민입니다. 경천근민은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누인개국이라는 말만 있다면 단순하게 이것은 현재의 왕들을, 국왕들을 찬양하는 그런 송축가, 어떻게 생각하면 아첨의 문학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경천근민의 뜻을 담아서 규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규관의 뜻을 여기다가 겹쳤다는 것이 용비어천가의 매우 훌륭한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근정전입니다. 경복궁의. 이 근정이라는 것이 경천근민의 근하고 같다는 뜻이라는 걸 아시겠죠? 정치에 근면하라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인정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제목, 이러한 그 편액인데요. 이러한 궁궐의 이름들은 정도전이 정한 것입니다만, 정도전이 비록 왕자해난 때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습니다만 그가 수립했던 정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까지도 계승이 됐어요. 따라서 이 이름을 바꾸질 않았죠. 근정전이라고 했고 세종은 사정전에서 즐겨 정치를 보았습니다. 자, 이 용비어천가를 그럼 어떠한 주제, 어떤 구조로 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습니다만 이것에서 가장 명확하게 용비어천가를 구조적으로 설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양성지라고 하는 분이 세조 3년, 이분이 동궁, 세자를 교육시키는 서연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분이 용비어천도라고 하는 것을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불행하게도 이 그림으로 제작한 이 용비어천도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서문만이 세조실록에 실려 있고 또 양성지 이분의 문집 속집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바로 이 서연에 모시고 있을 때 동궁께서 용비어천가를 내어 보이면서 이것을 좀 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결을 붙여달라 이런 요구를 했답니다. 이 동궁은 바로 나중에 덕종으로 추전되는 원래 세조의 첫 번째 장남이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바로 이해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러나 나이 19, 20쯤 되신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덕성이 높았던 분 같습니다. 이것을 혼자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도 좀 볼 수 있게 구결을 붙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부터 이 양성지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바로 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고전이기도 한 시경에 있는 구절들 그리고 서경에 있는 여러 구절들 이런 그 의미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얘기한 후에 이 용비어천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누대에 걸친 간난을 얘기하는 거죠. 고통. 아까 누인 개국한다 그랬습니다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개국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얼마나 몇 대 서너 대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고생과 여러 가지 투쟁들과 또는 외침들을 막아낸 그런 영웅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서술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규계입니다. 여기서 규계가 나오죠. 왕이 됐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천근민하느냐. 이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심의 향배에 따라 천명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용비어천가의 훌륭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좀 편차가 대단히 많다. 125장이나 되니까요. 그래서 좀 번잡하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강을 말하자면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일반 신하들도 좀 확실하게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을 지적을 하고 자기 자신은 이것을 고민을 해가지고 몇 개의 파트를 나눠봤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도표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 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양성지가 세조에게 말한 내용을 기록을 통해 가지고서 이거 좀 재구성을 해보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 가운데는 나라를 열었다라고 하는 이 국가를 열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 건국되어서 지금 이 세종 때까지 온 이 나라가 얼마만큼 훌륭한 그 나라인가, 그리고 얼마나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찬미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 나라가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개국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 당장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세정루지구입니다. 선대에서부터 아주 인정을 베풀고 어진 덕행을 쌓고 그다음에 영웅적인 그 외친명과의 그 투쟁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오면서 그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가지고서 누적되어 온 결과로서 이와 같은 개국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시간적으로 이 선세정루지구는 개국을 성립시키는 과거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국 이후에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 후성지수진한, 후성의 성은 이제 성군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 왕들이 이것을 지켜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베푸지 않으면 민심이 떠나버린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민심이 떠난 국가는 국가일 수가 없고 국왕은 국왕일 수가 없습니다. 민심이 떠난 국왕을 일부라고 그랬습니다. 혼자라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을 경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간의 추계로 볼 때 이와 같은 그 흐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왼쪽과 오른쪽을 잘 보시면 왼쪽에는 성덕, 얼마나 이 각각의 왕들 혹은 선조들이 얼마나 훌륭한 덕을 쌓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노래한 장을 34개를 배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덕은 상당히 내면적인 덕이죠. 내면적인 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큰 공, 국가 사회를 위한 큰 공을 세운 구체적인 내용을 역시 34개를 이 안에서 노래하고 있다라고 양성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개인의 하나의 덕성과 행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개인이 아무리 훌륭한 덕성과 행적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여러 백성들이 따라오지 않거나 1000명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명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이 26개 장이나 있습니다. 우연하게 국가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1000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1000명의 존재는 반드시 민심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1000명이라는 것은 하늘은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서, 백성들의 향배, 신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000명과 민심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운데는 시간적인 축으로서 이 과거에서부터 현재에서 미래를 나가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개인적인 요소들과 그리고 국가사회적인 요소들, 이 공적 논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윤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서로 결합되어서만 비로소 이 한 나라가 온전하게 유지되고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노래했다. 이렇게 양성지는 풀이하고 있는데요. 오늘날의 학자들도 대개 이와 같은 분석이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뭐 선세정루지구를 노래한 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잠깐 그 표로 보여봤습니다만은 개국을 노래한 장은 무엇인가? 또 후성지수진난을 노래한 장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추정해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성덕을 노래한 장은 이와 같이 34개 장이 확인되고요. 또 대공을 노래한 그러한 장은 모두 34개 장이라는 것이 또 확인됩니다. 또 천명을 노래한 장은 무엇인가? 그리고 민심을 노래한 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좀 약간 확인은 좀 되기가 어렵습니다. 노래상에서는. 그 이유는 아마도 다른 것들과 서로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용비어천가의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양성지가 보여준 그런 그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용비어가 매우 중요한 것은 개인사적인 당위성, 즉 국왕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당위성 같은 것을 노래하는 한편 천명론적인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이 아무리 국왕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대, 또 운, 그 다음에 민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결합되지 않으면 국왕이 될 수 없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바로 창업과 수성의 역사 사실을 합리화했다, 정당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바로 역성혁명론을 선전하고 정변과 여러 가지 이 왕자의 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정난들 이런 것들의 사실들을 정당화하는 그런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만들어져 있던 고려사, 이런 고려사는 물론 한 번에 완성되지는 않고요. 세종 때에도 여러 번 개수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과 비교해보면 그 해당장의 주해와는 달리 정치적인 논리를 그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악장이라는 특성, 시가라는 특성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것을 특별하게 이 태조와 태종이라는 분이 개인적인 덕성면에서 어떻게 훌륭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충과 효를 부각시키려고 애를 썼다. 말하자면 태조도 고려 때 여러 가지 정변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의 향배를 보면서 그리고 추대에 의해서 국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태종의 경우도 두 어머니, 친어머니와 그 다음에 둘째 어머니에 대해서도 얼마나 효성을 다했는가 하는 것들을 매우 부각시킴으로써 이 왕통을 승계한 것이 이런 개인의 그 성덕에 의한 것임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의 서술과는 좀 다른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이것은 정치 권력의 행사의 정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인정을 베푸느냐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예시돼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역사에서 할 이야기고, 오히려 이런 태조와 태종의 개인적인 덕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인정의 구체적인 사실은 조금 제시되는 면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 바로 통치의 정당성을 천명론과 민심론에 두었다고 하는 것이 용비어천가의 아주 중요한 정치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양성지가 분석할 때 두 개 장이 민심에 관계된다고 했고, 제가 그것을 볼 때 특별히 어느 장이라고 이것을 딱 정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민심론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주석에서 보게 되면 어떠한 그 당시에 참여라든가 민중들의 어떤 노래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민심들이 바로 자기에게 있었다는 것을 주해를 통해서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용비어천가는 바로 현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해줘야 돼요.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태종, 그리고 태종을 이어서 세종도 바로 적장자는 아니었죠. 즉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덕성이 훌륭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 종통계승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줘야 한다. 바로 이런 것에서 보면 이 태조의 조상 가운데서 환조도 보면은 차자이면서, 즉 차남이면서 그 위에 도조를 승계했다고 하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예시함으로써 바로 이 적장자가 아니라도 가장 덕성이 훌륭하고 국왕으로서의 통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이른바 역성혁명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중도 노선을 거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 정치에서 소외되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내부로 끌어들이면서 이것을 결속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말의 훌륭한 학자였던, 그러나 이 태조 이성계 측하고는 좀 거리를 두었던 목은 이색, 이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분을 일부러 환대했던 사실을 들므로써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념이 달랐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신덕왕후입니다. 신덕왕후의 문제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조는 두 부인이 계셨습니다. 신의왕후가 첫 번째, 그리고 바로 고향 쪽에서부터의 부인이셨고요. 그다음에 경비라고 하는데 이분도 바로 부인입니다. 그런데 태종은 전부 다 이 신의왕후의 소출이랄까요? 거기서 나신 분들이죠. 근데 이 신덕왕후에 대해서 이미 세종 때는 비록
그 계보는 아니더라도 이분도 바로 태조를 도와가지고서 조선 왕조를 열 때 지대한 공을 세운 사실들을 확실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모든 신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비어천가는 다만 신의 왕위에 대해서는 아주 좀 더 적극적으로 노래하는 반면에 노래 자체에서는 신덕왕후를 좀 생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서열을 매기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 주석에 있어서는 이 신덕왕후가 국가를 세우는데 얼마나 공을 세웠는가 하는 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비어천가는 신하들의 규관을 담았다.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서경에 보면 무일장이 있습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냐? 백성들을 위한 정치, 인정을 베푸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비어천가는 후성 지수진왕, 후대의 왕들이 이 국가의 기업을 왕의 지위를 지키고 이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군주는 반드시 경천근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뚜렷한 것이 제110장입니다만은 이것은 물론이고 그 밖에 이 성덕과 천명을 노래해서 마치 굉장히 찬미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노래 속에도 사실은 이 경천근민의 뜻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미학적인 장치인데요. 바로 이것이 뭐냐 하면 진고입니다. 그래서 시경에서부터 언급이 되는 건데요. 이것은 옛날을 진술하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은 어떤 것이냐면 훌륭했던 옛날, 훌륭했던 옛 사람들의 사적을 진술하고 보여줌으로 해서 현재 바로 그와 같이 돼야 되는데 그와 같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미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명쾌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용비어천가라는 겁니다. 이 용비어천가는 여러 정치행위에 참조준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용비어천가가 간행되고 근접한 시기에 있었던 두 가지만 먼저 예를 들려고 합니다만은 이석형이라는 분이 보게 되면 이 전집에 보게 되면 이 권맹손이라는 분이 함경도 감사로 가서 함흥부에 누대를 짓고 그것을 문소루라는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일부러 바로 용비어천가 악부를 하사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취풍형이라든가 취화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일부러 하사를 받은 것이겠죠. 이것은 그 음악을 사용해도 좋다는 권리를 이양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이 문소루라고 하는 것을 이 안평대군이 썼다는 것도 좀 특이한 사항이죠. 또 한 가지는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단종 때 여러분 알다시피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안평대군과 그 아들을 강화도에 보냈다가 안평대군은 거기서 죽이게 됩니다만은 이때 수양대군 자신은 적어도 여러 가지 용비어천가를 근거로 할 때 왕의 극히 가까운 친족인 지친에 대해서는 죽음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평대군에 대해서 사약을 내린다든가 어떻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일단 이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보게 되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음악으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왕들 혹은 후대의 정치 행위에 상당한 준거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용비어천가 주제사상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가 기반이 튼튼하여 안락한 삶을 살기를 바랬던 민중의 바람이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마치 국왕이 왕권을 잡는 그리고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만 찬양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흥도에서 우리 이성계의 격구종을 보셨습니다만 이성계는 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이민족들이 잡고하고 있는 이 함경도 지역을 평정한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30세 이전에 벌써 그 고려 말에는 상당한 정도로 왜구가 창궐을 하는데 이 왜구와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즉 이 이성계라는 분은 단순하게 정권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국토와 민중의 상업 이것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공을 세웠다는 사실을 그리고 있어요. 이건 후대 왕들에게 상당한 어떤 압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순하게 국가의 그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누릴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공을 세워야 된다. 특히 그것은 국토와 민중의 생업,
안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주제는 바로 세종 때에 팔준도라고 하는 8마리의 말들을 그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여기 이 부를 짓고 거기에 신숙주가 서문을 썼습니다. 이 주제하고 상당히 같습니다. 국왕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국토에 의해서, 그리고 민중들의 신뢰에 의해서 성립이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 팔준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용비어천가는 과거사를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직시하고 있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다른 여타의 악장과도 다르고, 또 이것이 하나의 그 찬미하는 노래로 일관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용비어천가의 한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비어천가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한시였고, 이것은 시경의 형식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언시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글자가 하나의 구를 이루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서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서 정인지는 용비어천가 서문에서, 그리고 최향은 용비어천가 발문에서 이것이 바로 시경의 여러 가지 대하라든가 또는 이 빈풍칠월이라든가 주송이라든가 상송이라든가 이런 작품들하고 형식상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곰곰이 따져보면 이 용비어천가의 한시는 시경과는 다릅니다. 첫 번째는 단형입니다. 짧은 노래들입니다. 그리고 전절과 후절, 즉 전후절을 대비하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1장과 제125장의 경우는 전절, 후절의 대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중국의 사실을 앞에 이야기하고 우리의 역사 사실을 이야기하는 대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하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장편이면서 순차적으로 사건을 서술하는 방법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 용비어천가는 그러기 때문에 시경의 시형식을 따는 듯하면서도 완전히 그것을 환골탈태했다, 우리식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용비어천가를 올린 상진자들은 이것을 올리는 글에서 이것이 바로 민속의 칭송이다, 백성들이 노래하는 내용들을 시로 읊었을 뿐입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사실은 용비어천가는 민가풍을 띠지는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신하들의 규관의 뜻이 강하고 찬양의 뜻이 강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뜻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좀 자기적으로 배열한 점도 있다. 그러니까 민중의 삶 자체를 제시하는 점은 좀 드물다. 민중의 삶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들을 얘기하고 있고, 주석에서도 그것을 밝히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민중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노래에서는 못하고 있다, 노래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형식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의 여러 성인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당나라 태종까지 포함해가지고 주나라 때에 여러 그 성군들뿐만 아니라 원나라 태조라든가 세조,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원나라 태조와 세조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 이민족 지배 시절이었습니다만, 이것도 훌륭한 성군으로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바로 노래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바로 이 태종, 그리고 그 위에 네 분들은 어떠한 덕성을 쌓고 천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대비 형식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제왕운기를 생각해 보면 아실 겁니다. 제왕운기라는 것도 바로 이렇게 중국과 우리나라 것을 대비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로서 역사를 노래하는 방식을 용비어천가는 채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용비어천가는 이 문헌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고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문헌 가운데에 이 구두와 주음이라는 것은 여러 한자의 음들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 그 음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구현한 것이 용비어천가입니다. 자, 구두의 원칙을 세웠다는 겁니다. 한문문을 하면 대개 구두점이 없기 때문에 끊어읽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죠. 그런데 사실은 용비어천가는 지금 오늘날의 구에 해당되는 두점, 그 다음에 이 구점이라는 건 오히려 문장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라고 했을 때는 오늘날의 그
영어의 그 프레이즈에 해당이 돼서 이것을 문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문장이고요. 오히려 두점이라는 건 호흡을 짧게 끊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문장 부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다음에 보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원칙을 정확히 세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한자 가운데 읽기 어려운 글자. 이 글자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한 뜻으로 읽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일행이라고 하는 글자를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이 단일행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것이 줄항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달리 뜻도 달라지고 발음도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글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성조나 반절음을 표기를 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뜻이 달라지면서 발음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파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권발을 붙였습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자, 이것은 어느 출판사에서 영인한, 바로 그 큰 출판사에서 영인한 것입니다만 이건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에서 영인을 했던 것을 재간행을 한 겁니다. 일본 사람도 이 문헌을 보고 아마 상당히 놀랐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완벽한 문헌이 있을까? 여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아까 9점과 2점이라고 했는데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말사말 살바리 하되 할 때 여기 보면 여기 흰 점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대자가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천명을 의심하실세는 오른쪽에 마침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꿈으로 배하시니 다음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 노래가 끝나고 다음으로 돌아갈 때는 행을 바꿨어요. 개행이라 그러죠. 개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점을 찍지 않아도 이것이 행이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2점과 9점을 찍어서 구분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 훈민정 시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원시로 번역한 한자시의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요. 헌원수중이나 할 때 여기 보면 여기 하늘 천자 위에 뭔가 좀 빈점 같은 데 보이죠? 여기 빈점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2점입니다. 그 다음에 천명상의라고 할 때 여기 의자 오른쪽에다가 동그라미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천명을 의심하실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가 이런 그 동그라미를 쓴 거죠. 상의. 여기하고 여기. 그죠? 이것이 대응되는 것이 바로 살바리 하대라고 하는 부분과 죄송합니다. 살바리 하대라고 하는 부분과 하실세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화문에서는 이 한시에서는 수중하고 상의라는 부분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1장에서부터 125장까지 본문, 즉 이 시가에만 이와 같은 구두점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주석에도 전부 다 구두점을 찍었어요. 구라고 하는 것은 오와 후의 절이다. 절이라는 건 반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라는 발음이 어려우니까 이걸 구라고 사실은 원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와 후의 발음이니까 우라고 발음하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죠? 이렇게 같은 발음 부호를 여기다가 표현해놨어요. 여기도 소는 명의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와 같은 구두점을 주석에까지도 일관되게 해놨다는 것이 참 특이하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요. 여기 쭉 보시면 본문 중에 구두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데도 동그라미를 해놓은 부분이 보여요.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여기 취자, 우리가 취미라는 뜻으로 쓰는 그런 단어죠. 취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데요. 취미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 달릴 주자가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에 하얀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표시냐 하면은 이것을 취미라는 취자의 뜻으로 읽지를 말고 재촉하다는 뜻으로 촉이라고 발음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입성을 표시하는 자예요. 입성에는 우리말에 어렵지 않습니다. 입성에는 우리말에서 비읍으로 끝나거나 리을로 끝나거나 기역으로 끝나서 아주 촉급하게 닿는 한자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렇게 입성자로 읽는 글자가 아닌데 이것은 재촉하다, 촉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바로 이 상제가 하늘이 꿈으로 재촉을 했다라는 뜻에서 촉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권발을 붙인 겁니다. 이것은 아주 정교하게
붙여져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해를 볼 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기서 지금은 뭐 구가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전으로는 우가가 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구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뜻을 설명했냐 하면 아주 재미있는 걸 했어요. 이 가라고 하는 것이 먼저 단어 뜻은 장언이라고 씁니다. 길게 말한다는 뜻이다라는 걸 한 것은 알겠는데 이런 단어 뜻으로 그치지 않고 일부러 여기다 맹자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구가라고 하는 것은 요임금의 아들에 대해서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고 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뜻이다. 이걸 왜 붙였을까요? 바로 요임금은 아들한테 왕위를 제위를 물려주지 않았어요. 이 제하에 있던 순을 보고서 그 사람이 덕성이 훌륭하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시험한 끝에 이 사람을 제위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아들은 상당히 덕성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누구를 노래했느냐? 요임금의 아들을 노래한 게 아니라 순을 노래했다는 것은 뭡니까? 왕의 아들이라고 혹은 천자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대통을 잇는 것이 아니라 덕성이 훌륭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인정을 베풀 만한 그런 구체적인 업적들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이 백성들이 그것을 신뢰해 가지고서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시가로 노래를 부르리 하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많다라고 할 때 이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지켜줄 우리가 우리 국토를 지켜주고 우리의 생업을 안정시켜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노래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대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용비어천가에 대한 이 평가, 오늘날의 평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의 사실과 중국의 고사화를 비교해서 우리 역사의 가치를 격상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고사를 외우고 그걸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 보았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생각을 보면 조금 불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 당시로 보아서는 대단한 격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 대상을 흔히 유학에서 거론하는 주나라의 성군들만 거론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덕성을 보였고 인정을 베풀고 국가를 새로운 반석에 올려놨던 원나라의 그 태조와 세조로까지 확장했다는 거죠. 이것은 대단한 현실 감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전에 성군을 꼽힌 사람들만이 우수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러한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 현실적인 인정을 베푼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바로 우리의 정치도 그와 같은 현실 감각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 용비어천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용비어천가는 태종과 세종이 모두 적장자가 아니었어요. 즉 큰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장자 계승의 원리에 보면은 왕위를 이을 수가 없는, 종통을 이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종통을 이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적장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민중들이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냐, 즉 찬미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 그 종통을 잇는데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점을 용비어천가는 아주 명확하게 밝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성혁명에 반대를 했거나 소외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1차 왕자난, 2차 왕자난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소외되었던 여러 사람들을 정치권 내부로 끌어들이는 사실들을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포용과 관용의 정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신하들의 규관을 적극적으로 채용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 규관의 점을 우리는 시가하고 주해하고 나누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해와 시가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주해에서는 당나라 태종이라든가 또는 그 수양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주목할 만한 것들은 바로 수양제나 당태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고구려를 정벌하려고 왔다가 실패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치통감이라고 하는 책에서부터 일부러 그것을 뽑아와서 편집을 해서 상당히 많은 걸 들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얼뜻 보면은 당태종과 수양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단결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믿고서 외적의 그 침입을 막아낸 사실을 거기다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학자들이 그 주목을 했었습니다만은 왜 시가에서는 노래하지 않은 부분을 이와 같이 길게 소수했는가? 역시 주회도 주회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죠. 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태조의 두 부인 가운데 노래 부분에서는 첫째 부인에 대해서만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치하는 이 신하들의 입장에서 봐서 두 번째 부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죠.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부분에서는 이 두 번째 부인의 역할, 신덕왕후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비어천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아첨의 문학으로 보이거나 하는 이러한 단순한 문학같이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실로 과거의 역사 사실을 정리하고 현재의 어떤 정치 철학을 제시하고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미래의 비전까지 제시한 상당히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구조를 가진, 주제를 가진 그런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표시한 구두점, 그 다음에 성조를 표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주석을 붙이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당대 세종 때 집현전을 중심으로 했던 학문 연구의 성과, 그리고 학문 방법, 고전을 정리하는 방법이 모든 것이 총집결된 아주 위대한 고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고전 문헌으로서 또는 가지고 있는 주제로서 또 중국의 시가 양식을 빌면서도 우리의 국문 가사와 한시 양식, 그것도 시경 양식을 빌리는 듯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구조를 짠 한시 형식을 거기에다가 대비시킴으로써 한자 문화와 한글 문화가 어떻게 병존하고 또 공생할 수 있는가, 상생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준 문헌으로서 다시 평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용비어천가의 성립과 주제, 그리고 그것이 문헌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